어이, 영감님. 지금 우리 가게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쇼. 다른 손님들 식사하는데 이게 무슨 민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는 밥 한 끼? 영감님 행색을 보아니 돈은 있고? 그리고 그 꼬락서니로 우리 고급 식당에서 밥이 넘어갈 것 같아? 당장 안 꺼져? 우리 가게는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싸구려 식당 아니거든? 재수 없게 시리.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김 씨의 낡은 외투 자락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저녁, 그는 허기와 외로움에 떠밀리듯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복만정이라는 식당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뜨끈한 설렁탕 국물에 밥 한 술 말아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선뜻 식당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된 지 십수년, 이제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어색하고 주눅 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며칠 전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왼쪽 무릎의 통증도 한결가셨겠다. 더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처량하게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몇 안 되는 외출복 중 가장 깨끗한 남색 외투를 걸치고 아내가 살아생전 떠준 털목도리까지 둘렀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지만 문제는 그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몸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노화로 인한 특유의 체취에 더해 혼자서는 목욕하는 것조차 버거워진 탓이었습니다. 다친 무릎 때문에 샤워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고양이 세수하듯 찬물에 대충 얼굴만 씻은 지 벌써 나흘째였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만정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고기 익는 냄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김 씨를 덮쳤습니다. 식당 안은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로 가득 차 빈자리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주눅이 들어 두리번거리며 구석진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씨가 식당 안으로 몇 걸음째 옮기기도 전에 그의 주변에 있던 손님 몇몇이 일제히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노골적으로 아 뭐야 냄새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불쾌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용광로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식품위생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호령하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금목걸이에 명품으로 보이는 핸드백을 팔았건 한눈에도 식당 주인임을 알 수 있는 중년 여성이 뾰족한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도 불구하고 미간에 깊게 펜주름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이 영감님, 지금 우리 가게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쇼.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다른 손님들 식사하는데 이게 무슨 민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는 김 씨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밥 한 끼 먹으러 온 것뿐인데.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밥 한 끼? 영감님 행색을 보아하니 돈은 있고, 그리고 그 꼬락서니로 우리 고급 식당에서
밥이 넘어갈 것 같아? 당장 안 꺼져. 그녀는 손짓으로 파리를 쫓듯 김 씨에게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싸구려 식당 아니거든. 물 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원. 재수없게 시리. 주변의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며 김 씨를 비웃거나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고쳐매고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식당 문을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식당 주인의 에이 소금 뿌려. 재수 없는 것 들어왔다 나갔으니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하는 악다구니와 함께 손님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차갑고 매정한 밤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허기보다 더 지독한 설움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 씨는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휘청이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심이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골방에 돌아온 김 씨는 힘없이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만정에서의 치욕적인 순간이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경멸에 찬 눈빛, 개뼈다귀 같은 냄새라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주변 손님들의 비웃음까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젊은 시절 식품위생과 사무관으로 또 과장으로 일하며 불량업소들을 호령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그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고장 냄새 때문에 그것도 자신이 관리 감독해야 할 대상인 식당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빛바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공직에 몸담았던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표창장들, 여러 위생 관련 법규 해설서들, 그리고 그가 직접 작성했던 수많은 보고서와 기획안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손때가 묻은 두꺼운 식품위생법 해설 책자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주 들춰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눈에 한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짓밟힘이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법과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찬찬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복만정의 위치, 식당 내부 구조,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갔던 주방의 모습까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코를 막았던 그 냄새,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언뜻 보았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환풍기 주변에 시커멓게 껴있던 기름때 같은 것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김 씨의 머릿속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정에서 겪었던 일의 경위, 식당 주인의 부당한 처사, 그리고 자신이 목격했던 위생 관련 의심 사항들을 육하원 측에 따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복만정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오랜 습관이 그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김 씨는 밤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양복을 꺼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한때 그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옷을 다리고 와이셔츠의 목깃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배지 하나를 꺼내 양복상의 옷깃에 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식품위생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받았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공무원 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앞으로 시작될 싸움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는 보건소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만정의 오만한 주인에게 정의의 심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분노가 이제는 냉철한 투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밤새 달여 빳빳해진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에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낡은 공무원 표장이 묵직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젊음을 바쳤던 곳,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많은 날들을 헌신했던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짧게 심호흡을 하고 민원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민원실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러 온 아이들의 울음소리, 건강검진 결과를 문의하는 노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 가리고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까지 김 씨는 한쪽 구석에 놓인 번호표 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아들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87번. 현재 창구에 표시된 번호는 65번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밤새 정성껏 눌러 쓴 진정서 봉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만정에서의 굴욕적인 사건과 그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의혹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김 씨는 창구 직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권태로움과 기계적인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씨가 현역으로 일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었고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렀으니 많은 것이 변했으리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득
김 씨의 눈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실 안쪽 가장 높은 직급의 자리로 보이는 곳에 앉아 서류를 결제하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두툼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박 국장인가? 과거 김 씨가 식품위생과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던 박진수. 명석하고 일처리가 빨랐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고 약삭빠른 모습을 보여 김 씨가 내심 경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 지금쯤 보건소 국장이나 소장급으로 승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초라한 민원인일 뿐 과거의 상사로서 그에게 아는 척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자신을 알아본다 한들 과연 지금의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을까? 드디어 김 씨의 번호가 창구 전광판에 떴습니다. 그는 다소 뻣뻣해진 무릎을 일으켜 해당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은 김 씨의 남루한 행색과 그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냄새의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 했지만 이내 업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용건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씨는 준비해온 진정서 봉투를 내밀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시내에 있는 복만정이라는 식당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고 그 식당의 위생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직원은 진정서 봉투를 받아들고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빠르게 글자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안에 담긴 김 씨의 절박함과 분노는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진정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김 씨에게 시큰둥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종류의 민원은 저희가 바로 처리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단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불쾌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요. 위생 점검도 정기 점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요. 그녀의 말은 한마디로 귀찮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김 씨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오.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쏠렸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김 씨의 아픈 곳을 다시 한번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문전박대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심과 분노가 고작 냄새 문제와 규정이라는 차가운 단어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정서를 다시 집어들려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제가 그 진정서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옆 창구에서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진지한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서준,
식품위생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앞선 여직원과는 달리 김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김 씨의 격앙된 목소리,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단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박서준은 여직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김 씨의 진정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김 씨가 밤새 눌러 쓴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정서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만정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함께 식당 주인의 발언, 그리고 그가 의심하는 위생 문제점들이 논리정연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적계급소의 위생관리 기준, 미비, 종사자, 개인위생 불량 의심,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거부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전문적인 용어까지 정확하게 사용된 것을 보고 박서준은 내심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다 읽은 박서준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진정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요. 김 씨는 박서준의 예리한 질문에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지만 총명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저 평소에 관심이 좀 있었을 뿐이요.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을 사실대로 적었을 뿐이고, 박서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확신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씨는 박서준의 단호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말에 가슴 한구석에서 다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박서준은 김 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김 씨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를 나서는 김 씨의 발걸음은 올 때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싸움을 도와줄 의로운 조력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작은 불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김 씨가 돌아간 후 그의 진정서를 들고 곧장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며 김 씨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정 식당 주인의 폭언과 모욕적인 처사는 명백한 인격 침해였고, 김 씨가 지적한 주방 위생 문제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거부는 소비자 기본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박서준은 이 사건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복만정에 대한 과거 위생 점검 기록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복만정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의 정식 위생 점검도 받지 않았으며, 간헐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행정 조치 없이 넘어간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박서준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식품위생팀장에게
김 씨의 민원 내용과 복만정의 과거 기록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팀장은 보건소 내에서도 일명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로 웬만한 일에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고 특히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이었습니다. 박 주무관, 또 뭘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나? 그 영감님 딱 보니 그냥 진상 민원인이더구먼. 냄새 좀 난다고 식당에서 쫓겨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복만정 사장, 이 여사? 그 양반이 얼마나 깐깐하고 깔끔한 사람인데 위생 문제라니 당치도 않아. 최 팀장은 책상 서랍에서 주전부리를 꺼내 입에 넣으며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복만정이면 우리 지역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저런 행사에도 협조 잘하는 곳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적당히 구두 경고나 하고 마무리하게. 박서준은 최 팀장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복만정의 위생 점검 기록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 민원 처리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 팀장은 박서준의 반박에 심기가 불편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 주무관, 아직 젊어서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괜히 정의감에 불타서 일 크게 만들 생각 말고 내 말대로 조용히 처리해. 안 그러면 자네만 피곤해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박서준은 최 팀장의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복만정 주인과 보건소 내부에 어떤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억울함과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복만정에 대한 위생 점검 계획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덮을 수 없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박서준은 최 팀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보건소장에게 직접 보고를 올릴 결심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은 평소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실 문 앞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어제 민원실에서 보았던 김 씨가 박 국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보건소의 실질적인 2인자인 기획행정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박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서준 주무관, 무슨 일인가? 소장님은 지금 바쁘신데. 박서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복만정 관련 민원과 점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좀처럼 속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서준의 설명이 끝나자 박 실장은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팀장에게 이미 보고받은 사안이군. 박 주무관, 의욕이 넘치는 건 좋지만 가끔은 그 의욕이 조직 전체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그 문제는 최 팀장 선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니 자네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네. 그의 말은 사실상 복만정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박서준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보건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김 씨의 진정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씨였습니다. 박 주무관, 혹시 바쁘지 않다면 잠깐 만날 수 있겠소? 어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준비한 자료도 좀 있고. 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박서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서준은 퇴근 후 약속 장소인 동네 작은 찻집에서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빛바랜 법규집과 판례집,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직접 처리했던 유사 사건들의 기록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붉은색 밑줄과 함께 꼼꼼한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그 자료들을 보며 다시 한번 김 씨의 비범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박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식품위생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수많은 불량업소들을 적발하고 위생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와 그가 내미는 자료들은 그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 주무관, 나는 그저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 그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오. 복만정 같은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김 씨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김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초라한 노인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워온 정의로운 선배 공직자였고, 지금도 그 신념을 잃지 않고 있는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박서준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비록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복만정의 문제를 바로잡고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박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서준의 젊은 열정과 정의감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복만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씨의 노련한 경험과 박서준의 젊은 패기가 결합되면서 그들의 반격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져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던 박서준은 이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했고, 김 씨 역시 자신의 마지막 싸움을 함께할 믿음직한 동지를 만난 듯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찻집 창밖과는 달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 실현에 대한 뜨거운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준은 김 씨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복만정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씨가 제공한 과거 자료들과 법규들을 바탕으로 복만정의 위반 혐의들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고 위생점검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김 씨는 마치 노련한 장수가 전투를 앞두고 전략을 짜듯 복만정에 예상되는 문제점들, 주방 뒤편의 식자재 창고, 낡은 환풍시설, 직원들의 위생관념 부재 등을 정확히 짚어냈고, 식당 주인 이 씨가 점검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명할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예측했습니다.
박서준은 김 씨의 조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점검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내부적인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최 팀장은 사사건건 박서준의 계획에 제동을 걸려 했고 기획행정실장인 박 실장의 차가운 시선도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씨로부터 얻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을 바탕으로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복만정에 대한 공식 위생 점검 공문을 발송했고 민원인인 김 씨에게 점검 과정에 동행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싸움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복만정의 주인 이 씨에게도 보건소의 점검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영감탱이 하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그리고 내가 누군데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공무원도 있나? 그녀는 평소 자신이 뇌물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보건소 내부 인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에게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 젊고 패기 넘치는 박서준이라는 주무관이 이번 사건을 맡았는데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지원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이나 지역 유지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건소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일이 다가올수록 이 씨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닥달하여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방 대청소를 지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을 몰래 빼돌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해온 위생 불량의 흔적들을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거침없던 얼굴에는 점차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검 당일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드디어 점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 반짝거리게 닦은 구두, 그리고 가슴에 단정하게 달린 낡은 공무원 표장까지. 그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노장과 같았습니다. 박서준 역시 밤새 긴장감에 잠을 설쳤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점검에 필요한 서류와 장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겼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김 씨와 박서준은 보건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박서준은 이번 점검을 위해 식품위생팀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동료 한 명을 더 대동했습니다. 세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보건소 차량에 올라 복만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치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분하고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만정 앞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인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씨와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점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리라. 박서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씨와 동료 직원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식당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잠시 후
육중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식당 주인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잔뜩 긴장한 표정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교활함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혔지만 이내 박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귀한 분들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셨을까? 우리 가게가 뭐 큰 죄라도 지었소?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김 씨를 향해 내 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듯 강렬한 저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이 씨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만정 사장님 되십니까? 저희는 보건소 식품위생팀에서 나왔습니다. 정식 공문에 따라 오늘 귀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씨는 코웃음을 치며 양팔을 꼬았습니다. 위생 점검? 우리 가게만큼 깨끗한 곳이 이 동네에 또 있을까? 그 영감탱이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오신 모양인데 헛걸음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 영감은 또 왜 데리고 온 거요? 여기가 무슨 구경거리라도 되는 줄 아나? 그녀는 노골적으로 김 씨를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이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이 씨를 짓눌렀습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식당 앞을 감쌌습니다. 예고된 충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김 씨와 박서준, 그리고 이 씨. 세 사람의 운명을 건 질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날카로운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서준과 그의 동료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복만정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뒤를 따라 마치 자신의 오랜 일터로 돌아온 사람처럼 익숙하면서도 냉철한 시선으로 식당 내부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홀의 청결 상태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예리한 눈은 테이블 밑구석에 쌓인 먼지 뭉치와 의자 다리에 말라붙은 음식물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잔뜩 신경이 곤두선 채 그들의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연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밤새도록 대청소를 해서 먼지 하나 없을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는데 뭘 그리 샅샅이 보십니까? 박서준은 이 씨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은 식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자 위생 상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겉보기와는 달리 정돈되지 않은 내부 모습과 함께 미묘하게 시큼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 씨는 황급히 주방 입구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박서준의 단호한 눈빛에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점검은 조리대와 개수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준의 동료는 살균 소독기 작동 여부와 식기류의 건조 상태를 확인했고 박서준은 조리 도구들의 청결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칼과 도마에는 미세한 칼집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었고 행주는 축축하게 젖은 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고, 그건 방금 쓰던 거라 그래요. 바로 삶아서 소독할 겁니다. 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박서준은 묵묵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 증거 사진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주방 한쪽 구석에 놓인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못해 냉장고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역한 냄새와 함께 정리되지 않은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각종 식자재들이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담겨 뒤섞여 있었고, 일부 식자재는 유통기한 표시가 희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특히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놓인 소스통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장님, 이 소스들 언제 개봉한 겁니까? 개봉일자 표시가 전혀 없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김 씨의 지적에 이 씨는 얼굴이 벌개지며 아, 그건 어제 새로 만든 겁니다. 깜빡하고 날짜를 안 적었네요. 라고 둘러댔지만 김 씨는 소스통 뚜껑에 말라붙은 내용물의 색깔과 점도를 보며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간파했습니다. 점검이 진행될수록 복만정의 위생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환풍기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두껍게 껴 있었고 바닥 타일 틈새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곰팡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조리대 및 선반에서는 바퀴벌레의 배설물로 보이는 검은 가루들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밀가루 포대 옆에서는 살아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재빨리 기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 광경을 보고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아무런 혈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방 뒤편에 위치한 식자재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쥐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수개월이나 지난 통조림 캔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양파와 감자 자루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듯한 흔적이 있는 식자재 포장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박서준은 착잡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의 동료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위반 사항들을 기록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이런 식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이제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점검 과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했던 복만정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이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과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식당 주인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목격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창고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복만정의 위생 점검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박서준과 그의 동료는 발견된 수많은 위반 사항들을 점검표에 꼼꼼히 기록했고 증거 사진들은 이미 수십 장을 넘어섰습니다. 이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박서준이 점검 결과를 정리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박 주무관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의 표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명백한 뇌물 시도였습니다. 박서준은 차갑게 이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감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하시다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건 위반 사항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씨는 돈 봉투를 든 채 허공에 멈칫한 손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들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까불어. 당장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테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 당신들 다 모가지야.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처절하고 안쓰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서준은 그런 그녀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이 씨에게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15년 전, 그러니까 2010년 7월 13일, 이 식당 개업 초기에 대대적인 위생 단속을 받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씨는 김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듯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조리시설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지요. 담당 공무원이 아주 깐깐하고 무서워서 다시는 위생법 어길 생각도 못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셨다던데 혹시 그 담당 공무원 얼굴 기억나십니까? 김 씨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의 단속, 그리고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했던 담당 공무원의 얼굴.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김 씨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낡은 양복, 깊게 팬 주름, 초라한 행색.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15년 전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공무원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당신은? 이 씨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낡은 양복상의 옷깃에 달린 빛바랜 공무원 표장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15년 전 당신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식품위생과 사무관 김철수예요. 사람들은 나를 독사라고 불렀었지. 김 씨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식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준과 그의 동료는 물론 이 씨의 남편과 직원들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냄새 난다고 갯벼락이 취급하며 내쫓았던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과거 자신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전설적인 위생 단속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만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김 씨의 정체가 폭탄처럼 터진 후 복만정의 주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리다가는 또다시 흐느껴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박서준과 그의 동료 역시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점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씨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점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했고 그중 상당수는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들이었습니다. 박서준은 점검표에 기록된 위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 씨에게 고지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보관,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해충 발생 방치, 종사자, 개인위생 불량, 허위 과대 광고 청결함을 내세웠던 문구들 등 각각의 항목마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정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박서준은 최종적으로 복만정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반 규정 위반을 근거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와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그리고 위생등급 최하위 판정을 내릴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3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었고 거액의 과징금은 그녀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거덜낼 수도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생등급 최하위 판정과 언론 공개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복만정의 명예와 이미지를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는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서준의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김 씨 앞으로 기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르신을 못 알아뵙고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지만 김 씨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오.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의 음식을 믿고 찾아왔던 손님들이고 당신이 어긴 대한민국의 법이요. 김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일개 시민일 뿐 당신을 처벌하거나 용서할 권한이 없소.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요. 김 씨의 단호한 말에 이 씨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와 절규가 텅 빈 주방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었고 뿌린 대로 거두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점검이 모두 끝나고 박서준과 김 씨 그리고 동료 직원이 복만정을 나섰을 때 식당 앞에는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몰려든 동네 사람들과 몇몇 기자들까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기자들의 질문에 정식 절차에 따라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자세한 결과는 추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만정의 추악한 실태와 주인 이 씨의 몰락은 삽시간에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만정에는 관할 구청에서 발부한 영업정지 명령서와 과징금 부과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는 유명 맛집 복만정, 충격적인 위생 실태 적발, 전설의 위생 공무원에게 덜미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김 씨의 사연과 복만정의 위생 불량 상태가 상세히 보도되었고 이 씨의 과거 행적까지 들춰지며 그녀는 순식간에 지역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만정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주변 상인들조차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외면했습니다. 이 씨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사람들의 경멸, 그리고 텅 빈 식당뿐이었습니다. 심판의 저울은 정확했고 그 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복만정의 위생 점검 결과와 주인 이 씨의 추악한 실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전설적인 위생 공무원 김 씨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곧이어 중앙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복만정 게이트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복만정과 이 씨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씨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은 식당 운영에 치명타를 날렸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그녀의 통장을 순식간에 바닥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식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접근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복만정의 유리창에는 누군가 뿌린 것으로 보이는 붉은 페인트 자국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고 식당 셔터에는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낙서들이 어지럽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 보려 애썼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파문과 쏟아지는 비난 그리고 이 씨의 과거 행적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랑은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내 인생까지 망칠 셈이야? 남편의 싸늘한 말은 이 씨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고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복만정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복만정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나 이 씨에게 갑질을 당했던 사람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는 의혹, 손님들에게 불량식자재를 속여 팔았다는 증언, 심지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예고되었습니다. 이 씨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문불출했지만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는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그녀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부스스한 모습으로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후회와 분노, 절망과 자괴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김 씨에게는 세상의 관심이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정의감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그를 시대의 의인, 진정한 공직자의 표상으로 치켜세우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담담한 일상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랐을 뿐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의도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 노인의 앙심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정의 실현도 좋지만 최소한의 연민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동정론과 함께 김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여전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박서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무서움과 그 책임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복만정 사건 이후 최 팀장은 눈에 띄게 박서준을 어려워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고 기획행정실장이었던 박 실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보건소 내부에서는 박서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들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를 시기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박서준에게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김 씨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복만정이 있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오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곳은 이제 굳게 셔터가 내려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씨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연민과 함께 인간 존재의 나약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 실현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런 김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말없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만정 사건의 광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씨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결국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과도 완전히 갈라선 이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아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거나 혹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인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때의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많은 사람에게 오만과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쓰디쓴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김 씨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정의감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서 그에게 식품 안전 관련 자문위원직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강연을 하거나 불량식품 감시 활동에 참여하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었고 그의 날카로운 지적은 여전히 많은 불량업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면서 그를 괴롭히던 몸의 냄새도 거의 사라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박서준 역시 복만정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그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뛰어난 수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정의로운 태도는 많은 동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몇 차례의 특진을 거듭하며 보건소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 씨를 인생의 멘토로 여기며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고 김 씨는 그런 박서준을 아들처럼 아끼며 그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박서준은 복만정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작은 불의를 방치하면 더 큰 부패를 낳는다는 것과 진정한 공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복만정 사건은 비록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는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건 이후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고 불량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허위 과대 광고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갑질 문화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직과 양심, 가리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복만정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정직해 보이는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김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김 씨는 그의 삶을 통해 묵묵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11장 세월의 강물 저편, 뜻밖의 조우.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시민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이제 보건소의 과장으로 승진하여 여전히 정의롭고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복만정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만큼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김 씨는 박서준과 함께 인근 도시에서 열리는 식품 안전 관련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음식 맛도 꽤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나온 식당 주인이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득 그녀의 눈빛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고 결국 비참하게 몰락했던 복만정의 주인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도끼 서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삶에 대한 작은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씨 역시 김 씨를 알아보았는지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준도 이 상황을 눈치채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 씨와 이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 씨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사장님.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아냥거림 대신 그저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담담함만이 묻어났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어르신께 그런 몹쓸 짓을 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요, 사장님. 김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부디 앞으로는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오. 이 씨는 김 씨의 따뜻한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을 고통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식사비를 계산하고 박서준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이 씨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음식 맛이 아주 좋았소. 번창하시길.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김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서준이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김 씨는 박서준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박 과장. 아주 괜찮아.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네.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저 멀리 석양에 물든 하늘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마지막 싸움이 진정으로 끝났음을, 그리고 그 싸움이 남긴 상처마저도 세월의 강물 저편으로 흘려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와 감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만이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